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경제의 단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돈 혹은 퍼센테이지가 붙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양한 단위가 있지만 경제의 단위,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은 아마 사람일 겁니다. 구조조정의 복잡한 정치 논리나 노사 갈등 속에서도 결국 기업을 일으키거나 회생시키는 건 사람의 노력인데요. 조선업 구조조정은 업황 판단의 착오와 글로벌 경기 탓이 크겠지만 고스란히 사람을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미 조선업 숙련 인력과 핵심 기술 인력들의 경쟁국가 유출이 걱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취업하셨거나 승진하셨거나 급여가 오르신 분 계십니까? 우선 축하드리고요. 좋은 소식 하나 저희가 인터뷰로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이미 시행된 지는 꽤 됐지만 아직도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승진하셨거나 임금이 올랐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얘기 두 번째 인터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과 함께 불법금융 근절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선량한 경제의 힘을 믿습니다. 2017년 1월 4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조선업 또 여러 가지 해운 산업들 바라보면서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이 워낙 산업 규모가 크고요. 또 수출로 살아온 한국 경제에 의미하는 바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산업들의 업황 판단 착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주로 사람 위주의 구조조정인데요. 10%가량인 2만여 명이 지난 6개월간 구조조정됐습니다. 약 2만 명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한 90%는 사내하청 노동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핵심 인력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경쟁력 저하가 된다라는 걱정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신경 써야 할까요?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 연결해서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조선업의 구조조정 사실 대량 실직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또 지역경제 얘기도 지적할 만큼 큰 이슈였습니다. 결국 이 떠나게 된 사람들, 실직한 인력들이 일본, 중동, 또 중국 등지로 재계약, 재취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핵심 기술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인력들이 유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있고 예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예상된 바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단순 인력과 핵심 인력 이렇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접하는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숙련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예. 일본 쪽으로 꽤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요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80년대 이제 이런 조선 불황이 있어가지고 일본이 먼저 구조조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 일본은 이제 조선업을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하고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거의 이제 파기화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라든지 이쪽 분야의 인력들이 신규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최근 한국에서 구조조정된 인력들을 좀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보다 이 조선업 불황을 겪었던 일본으로 다시 유입된다. 결국 이렇게 되면 단순 비교로 놓고 봤을 때 한국이 재기했을 때 또 다른 강한 경쟁 상대를 지금 중국 외에도 하나 더 두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네네. 그 당시 이제 상황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본이 실패했는 사례를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네.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 인력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여기서 많이 이제 배출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인력 공급이 좀 과잉돼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우리가 핵심 인력들이나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제 잘 관찰하면서 가면은
네. 그런 사태까지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오전에 보도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었습니다. 제목부터 그랬고요. 이 수주 잔량 일본에 역전당한다. 예. 이런 상황에 인력까지 뺏기면 뭐 한국은 일본한테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업은 사실 이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3파전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 이제 수치로 볼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눈에 보이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수주 잔량이 이제 일본에 역전당한 것도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조선소 규모가 이제 그동안이 많이 이제 축소가 돼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걸리는 편이니까 수주 잔량이 줄어드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고요. 한국은 조선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수주 잔량이 주는 시간도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발생한 것이지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네, 결국 이 좀 장기적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어떤 경고 신호를 좀 다른 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NG 배 건립하는 것, 건조하는 거에 있어서는 또 한국이 좀 앞서 있는데 중국과 일본에서 많이 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요. 이쪽 부분 인력이나 기술이 또 유출되면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이 경쟁이 치열한가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나이모라든지 이런 데서 환경에 유해한 연료를 앞으로 이제 선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박이 대체된다면은 이제 친환경 선박, 그 중에서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는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대우 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계속 우리가 이제 선점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 이제 인력이 유출된다든지 기술이 유출될 때는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조선업이 타격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기술 유출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이 취업하는 것, 해외에 재취업을 하는 건 막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선업 그간의 구조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관치의 폐해들 이런 얘기들이 지적돼 왔지만 또 업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또 호황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짧게는 한 3년에서 5년 후에 조선업 호황이 다시 올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네. 또 이것을 이제 길게 보면 10년 정도 보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너무 짧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들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고, 또 일본과 달리 각 전국의 이제 주요 대학들이 이제 조선과 관련된 인력들을 계속 이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관리를 잘 하면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네네. 우선 제가 이제 볼 때는 이 선박 설계라든지 또는 이제 엔진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핵심 기술들, 네. 고도 핵심 인력들은 네네. 구조조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부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있는 스마트 선박이나 무인 선박 같은 이런 첨단 선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10년 정도라도 정부 주도로 R&D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인력들을 좀 활용하고 유지를 하면서 신기술을 좀 더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호황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십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사내 하청팀, 이른바 물량팀에 대한 걱정이 지금 구조조정 국면에서 가장 크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의 실직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물량팀, 그러니까 사내 하청팀도 결국에는 대규모화해서 별도의 원청 정규직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산업이 재기했을 때 좀 가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상당히 실효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 나라 조선소는 해양 프렌트 쪽에 한 3분의 2 정도 설비나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덩치가 너무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정리를 이제 확실히 하면서 핵심 인력들, 이제 기술 인력들 또 전부 저희들이 사내 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대규모화 해가지고 기술을 집적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이제 문제 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용접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일반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제 재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남태평양 등의 해외 수조선업 진출 계획 같은 걸 가지고 있던데, 네네. 이런 부분 틈새 시장을 좀 찾아가지고 인력들을 해외라도 진출을 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이 회생이라는 부분을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해양 플랜트는 뭐 핵심 기술 같은 것들 우리나라 부품이 들어가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왕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구조와 산업 체계로 바꿔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노력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해양 플랜트도 조립 기술은 이제 상당 부분 익혔는데 해양 플랜트 수요가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포기했던 선박 중에서 뭐 스마트십이라든지 또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추세가 이제 무인 선박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기술을 선도해가면서 이제 선박 발주를 수주를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네. 이제 그 고부가 가치 이제 덩치보다는 고부가 가치 수익성이 높은 쪽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구조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런 좀 뭐 무인 선박까지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하실 것 같습니다. 이 GPS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가능한데요. 문제는 아직도 구조 조정 얘기는 이제 인력 감축이라던가 자산 매각에 치중돼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만 부각이 돼서 결국은 갈등도 유발될 뿐더러 또 앞서 걱정했던 바처럼 경쟁력 약화 이런 것들을 우려하게 되거든요. 좀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구조조정 방향성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워낙 이제 손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조선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후진국 산업에서 우리가 기술을 굉장히 고도화시키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이제 규모만 가지고 계속 운영하기는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기술 집약형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전환시키고 단지 문제는 이제 많은 인력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인데 네네. 이제 육상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인력들이 소요될 수 있는 그 산업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인력들을 좀 조선에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재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거와 같은 규모를 유지해서 또 규모의 경쟁력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좀 여러 가지 충격을 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 계속 또 이 조선해양 관련해서 또 국가적 먹거리고요. 또 경쟁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이슈 있을 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정영석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평소에 좀 낯선 분야이기도 해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선업, 또 해양산업, 저도 잘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우리 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여쭤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습니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경제사전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의견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구조조정 이야기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기존의 사업 구조나 조직 구조를 개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적폐, 문제를 없애자 이런 취지가 구조조정입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조정은 인력 감축으로 끝나거나 자산 매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는 바로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이다. 이런 비판 저희가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결국 금융부채와 돈이 어떻게 남느냐의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 경쟁력이라던가 혹은 사회적인 이 실업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많았죠. 구조조정, 네 글자에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조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조정해야 될 구조들 많이 있는데 그런 구조는 우리가 조정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죠.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경제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제 뉴스들 보면서 밑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상품에 대한 선전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간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대출 심사 강화 기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안인지 의구심은 많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7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한국은행이 11월 국제수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1월 경상수지가 89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2012년 3월 이후에 57개월 연속 최장기간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경상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는 3.1%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6% 줄었습니다. 이 상품 수출에서 이 105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내면서 효자 노릇을 좀 했는데요. 이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제품의 수출이 좀 늘어난 덕분이었습니다. 11월 상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7.7% 늘었는데 수출이 늘어난 건 2014년 6월 이후 29개월 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또 이 해운업계 구조조정 등에 따른 여파로 서비스 수지 적자는 오히려 좀 확대가 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치가 달라지고 있군요. 외국인 투자를 보니까 3개월째 순유출이다.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네, 작년 11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액을 보니까 26억 9천만 달러가 줄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2천만 달러 정도 늘었는데 채권 투자가 27억 1천만 달러나 줄어든 탓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채권 투자가 4개월 연속 순유출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국내 채권 투자를 줄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42억 8천만 달러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1분기 가계와 기업들의 신용 위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이 올라갔다 이런 걱정되는 뉴스도 있네요. 네, 역시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국내 은행권이 예상한 이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 전망치가 4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보다는 18포인트나 급등을 했고요. 2008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신용위험지수는 국내 15개 은행의 여신 업무 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이 지수가 높을수록 이 가계와 기업이 대출을 갚지 않을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마저 뛰면서 그만큼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아질 거다라는 뉴스네요. 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은행권은 문턱을 더 높인다. 즉 대출 심사 강화를 더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커지니까 그만큼 이제 대출도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19로 전분기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마이너스 상태를 좀 계속 이어왔습니다. 특히 가계 주택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 30으로 뚝 떨어졌는데 2008년 1분기 이후에 7년 1분기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진 건데 이 정부가 이 가계부채 관리를 좀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금리마저 좀 오르면서 대출 심사는 앞으로 좀 계속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권 이용하시는 분들 더 한숨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잠시 후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준비했으니까요. 계속 생생경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때문이겠지만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강남 4구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봤더니 2조 가까이 1조 7천억 원이 줄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부동산 114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가총액이 총
1조 27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고점이었던 작년 10월 말에 121조 7,453억 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1조 7천억 원 이상 줄어든 건데요. 특히 서울 재건축 시장을 주도하던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이 이른바 강남 4구의 시가총액 감소 규모가 1조 7천억 원 웃돌면서 전체적인 시가총액 감소를 좀 주도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지역 전체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도 120조 원대 붕괴를 좀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네. 걱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지금 113 대책까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시장을 숨고르게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 가격이 작년 상반기부터 좀 과열 양상을 보이다가 이 10월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부가 11.3 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후에 상승 추세가 좀 급격히 꺾였는데요. 여기에다 이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뭐 국정 혼란 등의 악재가 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좀 전반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 당분간 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부동산 키워드 관련해서 매주 목요일 전해드리고 있는 곳에서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켜봐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한국은 금수저 이런 것 때문에 참 네. 사회적 갈등이 큰데 외국에서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늘어난다. 정반대 현상 같습니다. 네, 그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의 그 자료인데요. 네. 미국 포브스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이 4개국의 상위 주식 부자 160명의 최근 10년간 재산 현황을 좀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70%인 112명이 창업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된 이 자수성가형 부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속형 부자는 48명이었는데요. 10년 전인 2007년과 비교하면 자수성가형 부자는 이 96명에서 16명 늘었고요. 상속형 부자는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국의 주식 부자들의 재산은 10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었는데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의 재산이 143% 급증한 반면에 상속형 부자의 재산은 34%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예, 좀 부러운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 상속형 부자 비중이 가장 높네요. 역시 금수저의 나라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가별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명 중에서 25명이 이 상속형 부자로 그 비중이 63%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25%, 일본이 30%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좀 월등히 높은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상속형 부자가 이 40명 중에서 한 명이 불과했습니다. 네. 2007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속형 부자 비중이 좀 14포인트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주요국에 비해선 여전히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이 혁신기업의 출현이 좀 더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최고 부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었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 또 김정주 넥슨 창업자 등이 좀 1위에서 5위권을 좀 차지를 했습니다. 예, 이런데도 참 부정적인 뉴스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이어서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이 조선업 17년 만에 일본에 따라잡힌다. 이게 오늘 화제 뉴스거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그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수주 잔량이 473척 1991만 6천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은 835척 2006만 4천 CGT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아직 정확한 이 확정치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 잠정치상으로만 보면 일본이 한국을 14만 CGT 정도 앞선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네. LNG선 한 척이 8만 CGT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선박 한두 척 정도의 격차가 생긴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말에 수주 잔량에서 일본을 앞선 이후에 줄곧 우위를 유지해 왔는데요. 17년 만에 추월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업이 한창 호황이던 2008년에는 일본과의 수주 잔량 격차가 거의 10배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업 위기 정도가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참 걱정입니다. CGT는 표준 화물선 환산 톤수입니다. 이 건조량 비교할 때 쓰는 얘기라고 하는군요. 오늘의 톤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그 자수성가형 부자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상속형 부자의 비중이 높다는 건 그만큼 이 경제의 역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건데 성장기에 있는 중국이나 혁신 기업이 많은 미국은 물론이고 이 장기 침체에서 막 벗어나고 있는 일본보다도 혁신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좀 깊이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국민들의 금수저에 대한 감수성 달리 나오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 곱씹어 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1월 2017년 정유년 새해 시작됐습니다. 혹시 취직되신 분들 또 승진하신 분들 연봉이 오르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금리 인하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1,300조 원에 모두 이자가 있다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이 이자는 수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가 많이 오르면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금융에 있어서 소비자, 즉 빚을 내거나 금융을 이용하는 사람과 공급자, 주로 은행이겠죠. 이 관계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왜 부담을 금융 소비자들만 져야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하권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 금융 현장에서 또 금융사가 잘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도요. 아직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하권은 대출을 받은 그 대출 기간 중에 취업이나 승진, 소득 증가로 인해서 대출자가 어떤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에는 은행이나 어떤 대출 기관에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취업 준비생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네.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금융사에 취업 사실을 알리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든지 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그 금융기관이 이제 판단해서 금리를 인하해주는 이러한 그 소비자의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바꿔서 쉽게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요. 이를테면 네네. 집을 1억 원짜리를 갖고 있는 분이 대출을 받을 때와 네네. 뭐 3천만 원짜리의 전세금을 갖고 계신 분이 대출 받을 때 금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네네. 그와 비슷한 논리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러한 그 현재의 금리 상태에서 그때 판단했을 때보다 네. 자신의 어떤 신용 등급이 높아졌다든지 담보가, 아니면 신용 평가 점수가 높아졌다고 하는 근거를 댈 수 있다면 네. 어떤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갚을 능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자를 낮출 수 있다, 우대받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런 일을 아직도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보니까요. 금감원에서 굉장히 알려야겠다라고 작년에도 그렇고 뭐 재작년에도 그렇고 나서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좀 은행들이 금융사들이 속국적이었다 이런 거 아닐까 지금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권이라는 것은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도 사실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금융사에서 인하 요구에 대해서 인색하다 보니까 제도화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은행들은 자신들의 어떤 수익 감소를 이유로 해서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도 한 40% 미만만 아는 정도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바쁜 일상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은행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제도화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기 이전에도 사실은 이게 가능했던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은행이 그렇다면은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주면 결국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 한다. 좀 네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된 그러한 금리 인하는 가급적이면 이제 소극적으로 알린다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저희가 이 예대금리 마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마진을 통해서 은행이 수익을 버는데 지금 좀 심하지 않나, 너무 가상금리가 과하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해드렸지만 이렇게 고객 혜택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티는 안 나고 합법적 태도는 아니지만 너무 외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확한 집계라든지 혹은 금리 인하권으로 얻은 혜택의 수치 이런 것만 발표가 돼도 좋을 텐데 네네. 정직 당국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조사하거나 알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그 최근에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는 2015년에서 2016년 3월 30일까지는 은행권에서는 16만 명, 대출 규모로는 한 90조 원가량, 네. 또 제2금융권에서는 2015년의 경우에는 한 13만 명이 16조 6천억 정도의 대출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금리 인하의 혜택을 봤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한 해에 한 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다고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금융사에서 그 소비자가 요구했을 때 98% 정도의 어떤 수용률을 보였다. 그것을 인정해 줬다라고 그러한 그 통계는 나와 있지만 네. 사실은 1년에 한 30만 명이 혜택을 받다고 하는 것을 과연 이거를 전부 신빙성 있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러한 자료가 어떤 전수조사나 그러한 것은 거치지 않고 금융사에서 이제 보고한 자료 그대로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실증적으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좀 다소 의문이 가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떤 총액적인 측면, 총 인원수 측면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나 혜택을 받은 금액이 얼만큼이고 그 네네.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은행들이나 금융사의 전적인 보고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소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이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돈을 빌린 사람이 과도하게 책임을 지고 사실은 굉장히 애써서 이 모든 생활을 포기해 가면서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서와도 맞닿아 있을 텐데 네네. 좀 지나치게 이게 불균형해 보인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를 빌면은요. 네. 분명히 대출할 때는 담보물을 보고 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 변화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전적인 그러한 담보 가격의 하락에 대한 책임 부분이라든지 대출금에 대한 무한도, 무기한적으로 무한 책임을 짓는 그러한 대출 형태가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서 기한도 무기한으로 무한 책임으로 또 이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약관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로서 책임을 한정을 진다든지 하는 네. 이러한 원칙이 우리 금융시장에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구분을 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소비자와 판매자가 있다면 사실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오로지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 이 미국의 경우를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드신 이 주택담보대출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담보에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생활이나 생활비에는 지장을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담보로 한정한다든지요. 네네. 또 하나는 담보가 가격이 떨어졌어도 또 중간에 자기가 직장을 잃어서 담보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네. 또 은행과 협상을 해서 그 담보물을 가져가는 걸로 해서 종결을 짓는다든지 해서 네. 그들의 어떤 노후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또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건 경제적인 충격이 있건 간에 오로지 어떤 대출자 소비자의 책임으로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문제죠. 네. 네네. 지금 사실 이 부동산 거품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금 이 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요.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부채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문턱만 계속 높이고 있는데 제2금융권까지 이 제2금융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은 가능하다는 얘기 잠깐 드리면서 또 제2금융권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좀 첫 단추를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이 빚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그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또 트럼프의 당선으로 해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은행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또 급격하게 대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비자,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대출 금리, 자신들의 대출 금리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변동하는지. 네.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가 높은 변동금리자를 금리를 쓰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전환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그 대출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좀 잘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 대출자의 경우에는 3년간의 향후 이자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선택하는 어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오늘 인터뷰에서 소개해드린 금리 인하 요구권, 시중은행에 가서 문의해보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중은행에 가셔서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 올랐는데 승진을 했는데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에도 안전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 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안전 꼭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같이 없애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과 내용을 마련해 주시는 분들이죠.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입니다. 오늘도 최가영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금융회사 창구에서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회사 창구는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종 단계인 금융회사 현장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한편 금융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6년 하반기 중 피해를 예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네, 저희도 이 관련 업무를 계속하니까요. 감사하다는 인사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또 금융감독원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청취자들을 대신해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함께 수사대로 나서주시고 또 제보해주시는 시민들 또 국민들께 감사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민은행에서 현장에서 지혜로운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승격 인사까지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좋은 벌이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런 손해와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네, 사실 금융회사에서 범죄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해 예방한 사례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금융회사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피해 예방에 노력한 직원들의 헌신에 대해서 승진 등을 통한 보상을 하였습니다.
네. 이처럼 일선에서 특별한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주신 금융회사 직원분들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은행 직원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 또 피해를 입을 뻔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타인의 돈을 갈취해가는 이 금융범죄가 없어질 텐데요. 현장에서 피해 예방하고 인출책을 검거하는 사례들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올해 3월에 금감원, 경찰청, 금융회사 간 보이스피싱 112 신고 및 현장 예방 검거 체계를 구축한 이후 현장 예방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회사 일선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로 올해 10월 말까지 약 82억 원의 피해를 예방하였고 인출책 147명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에 2,400억 원을 기록했던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2016년에는 1,900억 원 수준으로 약 22%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들도 참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감안하고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좀 선정된 여러 사례들, 이야기들 중에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금융회사 본점 모니터링 중에 ATM기에서 수상한 거래가 감지돼서 여직원이 직접 살펴본 결과 반복적으로 무통장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인출책을 발견했습니다. 네. 여직원이 인출책에게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보자 인출책이 황급히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고요. 여직원이 인출책을 붙잡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서 주변 직원들이 달려와서 인출책의 도주를 차단했습니다. 네네. 다행히도 마침 영업점 앞을 지나던 경찰이 있어서 인출책을 제압했고요. 곧바로 출동한 경찰이 그 자리에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예, 저는 근데 좀 막 걱정됐습니다. 이 여직원분들이 혹시나 봉변을 당하면 어쩔까 걱정을 했는데요. 그만큼 또 이런 재산을 지키고 범인 하나 잡는 게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피해를 막는 참 훌륭한 일이기도 합니다. 좀 걱정이 많이 됐고 또 이분 부모님은 더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참 용감하시네요.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네, 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70대의 고객이 방문해서 9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담당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요. 그 결과 수년간 기초연금만 입금되던 계좌에 당일 5차례에 걸쳐서 총 2,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상하네요. 네. 네,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자금의 출처를 계속 문의하자 고객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현재 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자백했습니다. 네. 담당 직원은 고객이 지하철 택배회사를 사칭한 인출책 아르바이트에 가담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고객이 경찰에 협력해서 범인을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으로 유인해서 경찰은 현장에서 사기범 2명을 검거했습니다. 예, 이분은 혹시 또 보복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뭐 단순히 이거 좀 절세하려고 돈 전달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범죄에 연루되는 겁니다. 이 직원이 순발력을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또 소중한 돈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가 커졌을 것 같은데요. 자,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고객이 방문해서 2,3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했고요. 네. 담당 직원이 인출 목적을 문의하자 해당 고객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건네는 순간 의심거래 계좌로서 모니터링 대상 계좌임을 확인했고요. 네. 고객에게 금액이 잘못됐다고 양해를 구해서 다시 돌려받아 확인한 후에 현금을 인출을 해주겠다고 업무 처리를 지연시킨 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정말 뭐 이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까지 정말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참 그래도 이런 용기도 있지만 또 더 무서운 거는 뭐 납치 사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망치야 뭐 마취시켜라 이런 실제 목소리를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네, 그런 사례도 발생했었는데 네네. 네,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휴대폰을 잠시 보여달라고 하자 집에 놓고 왔다고 둘러대는 등 행동이 수상해서 네. 담당 직원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네. 출동한 경찰이 집까지 동행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을 하자 고객은 딸이 사채업자에게 납치되었는데 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곧바로 고객은 경찰차를 타고 딸이 사는 곳으로 이동해서 딸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없으신 분들이 모은 재산보다 딸이 더 소중했을 텐데요. 결국 경찰관 또 은행 직원이 같이 협심해서 딸의 안전을 확인까지 하는, 이만큼 치밀하게 이들의 범죄가 무서운 겁니다. 자,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또 이런 예방 추진 또 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예,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례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국민들과 공유할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금융회사에서 피해를 예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서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권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도 열심히 같이 금융범죄 예방 도울 거고요. 또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도 경제수사대 일원이십니다. 같이 도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최가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경제공감사전이 구조조정이었습니다. 5316님은요. 봉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해외에 싼 임금으로 회사가 옮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놀다시피 하는데요. 임금을 조금 적게 받더라도 함께 일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마음이 정말 많은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해마다 구조조정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상도 없고 계약 안 하면 그날로 바로 실업자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이 주민들이 좀 돈을 더 걷어서 경비원들 구조조정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 화제가 됐었죠. 국회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이 모두 또 정규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보다 또 더한 이익과 또 경제적인 전략이 있을까, 이런 고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716님도 사연 주셨네요. 많은 인원 감축하는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좀 사회적인 지도층, 경제 지도층 책임 좀 지십시오, 이런 얘기 따끔한 지적 감사합니다. 커피 선물 7716님과 6624 아파트 경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